2004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한 청소년 실종 사건이 발생했다. 17세의 한 소녀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후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 끝에 서울 영등포의 한 전통시장, 정육점과 주택가 하수구에서 그녀의 흔적이 발견된 것이다. 이후 한동안 주민들은 다진 고기를 볼 때마다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시달려야 했다. 젊은 소녀가 잔인하게 살해당한 뒤 토막나 정육점의 돼지고기에 섞여 판매되었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도대체 이 어린 소녀는 왜 이토록 참혹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을까? 사건의 내막을 알아보기 위해 시간을 2004년 4월 29일로 되돌려본다. 2004년 4월 29일 목요일 서울 강서경찰서 실종수사팀에 한 중년 여성과 젊은 여성이 찾아왔다. 극도로 불안한 기색이 역력한 두 사람은 어머니 박순자 씨와 큰딸 민지연 씨였다. 박 씨는 고등학교를 자퇴한 막내딸 민지은 17세, 1986년 9월 14일생이 사흘 전부터 연락이 두절되어 집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다고 신고했다. 처음에는 단순히 친구 집에서 놀다 오는 줄 알았지만 휴대전화 전원까지 꺼진 채 연락이 완전히 끊기자 결국 경찰에 도움을 요청한 것이었다. 언니 지연 20세, 1983년 5월 12일생 씨는 경찰에게 4월 26일 밤 11시쯤까지만 해도 방에서 동생과 웃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고 각자 방으로 가 잠을 청했는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동생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언제 어디로 나갔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가족들에 따르면 지은이는 가끔 친구 집에서 외박을 한 적은 있었지만 그때마다 반드시 행선지를 미리 알렸으며 이번처럼 사흘 연속으로 연락이 두절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했다. 경찰은 즉시 이 사건을 정식 실종 사건으로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실종된 민지은은 중국 길림성 연변 출신의 조선족으로 3세 때 부모가 이혼한 뒤 어머니가 한국인 남성과 재혼하면서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 새아버지는 50대의 무직자로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는 무능한 사람이었기에 지은이는 어린 시절을 외롭게 보낸 아픈 기억이 있었다. 그러다 2001년 14세의 나이에 마침내 어머니를 따라 대한민국 서울에 정착하게 되었다. 화려한 서울의 모습에 지은이는 깊은 인상을 받았고 언니가 다니던 서울의 한 중학교에 입학해 열심히 학교 생활을 이어갔다. 지은이는 공부를 무척 잘해 수학과 영어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장학금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내성적이고 고집이 센 성격 탓에 학교 친구들이나 교사들과의 관계는 그리 원만하지 못했다. 집에서는 무능한 새아버지와 잦은 말다툼을 벌이며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2003년 지은이는 학교 밖에서 모델학원 등록을 하며 새로운 돌파구를 찾으려 했다. 하지만 평범한 외모 탓에 이렇다 할 촬영 기회를 잡지 못했다. 그럼에도 가족들에게는 모델 어시스턴트로 일하며 한 달에 200만에서 300만 원을 벌고 있다고 거짓말을 하기도 했다. 지은이는 꾸미는 것을 좋아해 언니와 화장품과 옷을 공유했고 주 3회씩 메이크업 강좌를 수강하기도 했다. 그러다 2004년 1월 가게의 보탬이 되어야 한다는 중압감 때문인지 고등학교 1학년이던 지은이는 돌연 자퇴를 선언했다. 어머니와 언니가 만류했으나 그녀의 고집을 꺾을 수는 없었다. 학교를 떠나 사회로 나온 지은이는 점차 유흥가로 발길을 돌렸고 다양한 사람들과 어울리며 탈선의 길로 접어들었다. 외박을 하는 날도 늘어났다. 사건 발생 후 경찰은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영구 임대 아파트에 위치한 지은이의 컴퓨터를 압수수색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지은이가 인터넷 성인 커뮤니티에 선정적인 사진과 함께 자신의 성매매 대금표를 올려 조건 만남을 해온 정황이 포착된 것이다. 그녀는 주로 MSN 메신저 계정 2개를 이용해 남성 고객들과 은밀히 연락을 주고받았다. 기록에 따르면 4월 13일에도 그녀는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심야 만남을 가질 남성을 구했고 일주일 뒤에는 그녀의 서비스에 대한 후기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낯선 이들과의 무분별한 접촉은 언제나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다. 경찰은 직업적 특성상 지은이가 강력 범죄에 휘말렸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했다. 가족들은 지은이가 성매매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해 깊은 충격을 받았다. 언니 지연 씨는 동생과 평소 많은 대화를 나눴지만 어느 순간부터 동생의 표정이 어두워지고 무언가를 숨기는 듯 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경찰이 수사망을 좁혀가던 중 2004년 5월 1일 한 남성이 자진해서 경찰서로 걸어 들어왔다. 그의 이름은 이동준으로
평범한 IT 기업의 프로그래머이자 지은이의 조건 만남 고객이었다. 이 씨는 4월 20일 성인 커뮤니티에서 지은이의 프로필을 보고 처음 만났으며 당시 화대로 15만 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했다. 이후 두 사람은 메신저를 통해 친해졌고 이 씨는 다시 지은이를 만나기 위해 연락했다. 두 사람은 4월 27일 새벽 영등포역 지하철역에서 만나기로 약속했다. 만날 당시 지은이는 검은색 옷을 입고 노란색 가방을 들고 있었다. 두 사람은 역 근처의 한 모텔로 향했다. 그러나 방에 들어선 지은이가 극도로 피곤해 보이자 이 씨는 성관계를 갖지 않고 침대에 누워 밤새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다 잠이 들었다고 했다. 다음 날 아침 9시쯤 두 사람은 모텔에서 나와 헤어졌고 이 씨는 지은이에게 20만 원을 건넨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이 씨 역시 지은이와 연락이 닿지 않았고 뉴스에서 그녀의 실종 소식을 접하자마자 경찰로 달려온 것이었다. 수사 결과 이 씨의 알리바이가 확실한 것으로 드러나 그는 용의선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지만 이 씨의 진술에서 결정적인 단서가 나왔다. 만난 날 밤 지은이가 이 씨에게 눈물을 흘리며 고민을 털어놓았다는 것이다. 지은이는 어머니에게 더 나은 삶을 드리고 싶어 돈을 벌려다가 한 유령 모델 기획사에 사기를 당해 500만 원의 빚을 지게 되었다고 했다. 이후 몸을 팔아가며 겨우 빚을 청산해 가고 있었는데 4월 26일 밤 기획사 측에서 전화를 걸어와 5월이 되기 전까지 이자 명목으로 100만 원을 더 내놓으라고 협박했다는 것이다. 만약 돈을 주지 않으면 과거에 찍힌 민감한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는 협박까지 당한 지은이는 막다른 길에 몰려 돈을 마련하기 위해 무리하게 여러 명의 고객을 만나고 있던 상황이었다. 경찰은 이 씨와 헤어진 지은이가 또 다른 고객을 만났을 것으로 확신하고 통화 내역을 조회했다. 지은이의 마지막 통화는 4월 27일 오후 1시 14분 영등포역 인근에서 기지국 신호가 잡힌 53초짜리 통화였다. 상대방 번호는 신원 등록이 되지 않은 이른바 대포폰이었다. MSN 메신저 대화 기록을 추가로 분석한 결과 당일 오전 9시 16분에 누군가 그녀에게 오후 1시까지 영등포역으로 나오라는 메시지를 보낸 것이 확인되었다. 그는 지은이에게 도착하면 전화를 하라며 대포폰 번호를 남겼는데 이는 지은이의 마지막 통화 상대와 정확히 일치했다. IP 추적 결과 해당 메시지는 영등포역에서 그리 멀지 않은 영등포동의 인성빌라 내부 컴퓨터에서 발송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로부터 사흘 뒤인 2004년 5월 3일 26세 남성 정우철 씨가 사색이 된 얼굴로 대전의 한 지구대에 찾아와 신고했다. 정 씨는 자신의 오랜 친구인 강태수 22세, 1981년 7월 22일생가 한 젊은 소녀를 살해한 것 같다고 진술했다. 두 사람은 10년 전 한 심야 분식집에서 배달 일을 하며 알게 된 절친한 사이였다. 정 씨의 말에 따르면 4월 26일 밤 두 사람은 신촌의 한 유흥가바에서 만나 술을 마셨는데 당시 강태수는 술뿐만 아니라 필로폰까지 투약한 상태였다고 했다. 이들은 이튿날 아침 7시가 되어서야 술집을 나섰다. 그리고 4월 27일 밤 9시 25분부터 11시 25분 사이 정 씨는 강태수로부터 세 차례의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강태수는 믿기 힘든 말을 내뱉었다. 자신이 방금 한 소녀를 죽였다는 것이었다. 강태수는 모텔에서 만난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와 성관계를 가졌는데 여성이 자꾸 죽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자 환각 상태에서 홧김에 그녀의 목을 졸라 살해했다고 고백했다. 그리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잔인하게 토막냈다고 했다. 강태수는 시신에 기름기가 너무 많았다며 얼굴을 마주하기 무서워 얼굴 가죽을 벗겨내버렸다는 엽기적인 묘사까지 덧붙였다. 뼈 일부는 자신이 가끔 들르던 영등포 전통시장 정육점의 돼지뼈 보관함에 섞어 밀어 넣었다고 했다. 정 씨는 당시 강태수가 마약에 취해 헛소리를 하는 줄로만 알고 넘겼다. 하지만 며칠 뒤 우연히 뉴스에서 실종된 민지은의 인상착의와 실종 시각이 강태수의 통화 내용과 소름 끼치도록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극심한 공포심에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다. 진술을 확보한 서울지방경찰청 강력계는 즉시 사건을 전담 수사하기로 하고 강태수의 거주지인 영등포동 인성빌라 주변에 형사들을 매복시켰다. 밤 11시쯤 어둠 속에서 모습을 드러낸 강태수를 형사들이 덮쳐 전격 체포했다. 강태수는 취조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도운 공범으로 친구 김상진의 이름을 대며 그가 시신 유기를 도왔다고 주장했으나 수사 결과 김 씨는 범행 시간대에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어 무혐의로 풀려났다.
강태수가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한 것이었다. 형사들이 강태수의 인성빌라 내부를 수색하자 집안은 지옥 그 자체였다. 화장실 바닥과 벽면, 문틀, 샤워 커튼에는 급하게 닦아낸 혈흔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고, 침실의 컴퓨터 책상과 의자, 카펫에서도 혈흔이 발견되었다. 심지어 본체 안에 들어있던 CD 알판에도 피가 묻어 있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DNA 감정 결과 발견된 모든 혈흔은 실종된 민지은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곳이 바로 참혹한 살인 현장이었던 것이다. 강태수는 시신을 토막내어 일부는 화장실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 흘려보냈고, 머리 부분은 가방에 담아 시외버스를 타고 한강 여의도 선착장 인근으로 가 강물에 던졌다고 자백했다. 또한 살점을 발라낸 뼈들은 영등포 시장의 정육점 돼지뼈 상자에 몰래 섞어두었다고 말했다. 범행 후 10일이 넘는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인육이 섞인 뼈가 이미 일반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이 사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자 대한민국 사회는 엄청난 충격과 공포에 휩싸였다. 인터넷상에는 지은이가 당일 여러 명과 집단 마약 파티를 벌이다 쇼크사하자 강태수가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훼손했다는 악성 루머가 돌기도 했으나, 경찰 조사 결과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조사로 드러난 사건 당일의 전말은 이러했다. 4월 27일 아침 7시쯤 친구 정 씨와 헤어져 집으로 돌아온 강태수는 멈추지 않는 환각 증세에 시달리다 성인 커뮤니티를 통해 민지은에게 연락을 취했다. 오후 1시쯤 영등포역에서 지은이를 만난 그는 자신의 자취방으로 그녀를 데려왔다. 두 사람은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뒤 성관계를 가졌다. 오후 3시쯤 잠에서 깬 강태수는 침대 위에 피를 흘린 채 싸늘하게 식어 있는 지은이를 발견했다. 마약에 취해 의식이 희미했던 강태수는 순간적으로 자기가 그녀의 목을 졸랐던 파편적인 기억을 떠올렸다. 처음 5분간은 패닉에 빠졌으나 이내 범죄를 완벽히 은폐하기 위해 시신을 난도질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무려 수시간에 걸쳐 시신을 훼손했다. 방열 작업에만 15분이 걸렸고, 뼈와 살을 분리하는 과정이 뜻대로 되지 않자 마치 돼지를 도축하듯 피부를 먼저 벗겨낸 뒤 살점을 도려내는 엽기적인 방식을 택했다. 변기가 막히는 것을 막기 위해 살점과 내장을 아주 잘게 썬 뒤 수십 번에 걸쳐 변기물을 내려보냈고, 손가락과 발가락, 뼈 마디마디를 버릴 때마다 물을 한 번씩 내리는 치밀함을 보였다. 밤 10시쯤 변기에 들어가지 않는 큰 뼈들은 살점을 완전히 긁어내어 사람의 뼈처럼 보이지 않게 만든 뒤 정육점에 유기했고, 마지막으로 머리를 챙겨 버스를 타고 한강으로 향했다. 택시나 승용차보다 버스가 경찰의 검문 검색을 피하기 쉽다고 판단한 철저한 계산 행동이었다. 강태수는 범행을 저지른 후에도 아무렇지 않게 평소처럼 밥을 먹고 유흥을 즐기며 정 씨와 태연하게 통화를 이어갔던 것으로 밝혀졌다. 체포된 후 강태수는 국립서울정신병원으로 이송되어 정신감정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8세 때부터 정신과 치료를 받았고 16세 때부터 성매매를 시작했으며 2001년 말부터 마약에 손을 댔다고 주장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그가 마약 중독으로 인한 자동증 오토매티즘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자동증이란 의식이 흐려진 상태에서 자신도 모르게 복잡한 행동을 저지르고 이를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일종의 뇌전증 증상이다. 그러나 중독치료센터 전문의들은 마약 남용이 이 같은 자동증을 유발한다는 의학적 보고는 없다며, 강태수가 처벌을 피하기 위해 기억 상실을 연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변기에 버려진 지은이의 유해를 찾기 위해 영등포구 일대의 하수관로를 대대적으로 수색했다. 빌라에서 배출된 오수는 인근 펌프장을 거쳐 난지물 재생센터로 유입되는 복잡한 경로를 거치기 때문에 유해를 찾는 것은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나 다름없었다. 하지만 마침 사건 현장 인근 주택가 주민들이 며칠 전부터 하수구에서 동물 사체 썩는 듯한 지독한 악취가 난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5월 5일 경찰은 하수도 사업소 직원들과 함께 빌라 주변 맨홀과 하수관을 들어올렸다. 한 하수관 내부를 두드렸을 때 무언가 꽉 막힌 듯한 둔탁한 소리가 났고, 형사들이 흙더미와 오물을 긁어모아 정밀 조사를 벌인 결과 마침내 20여 점의 작은 인육 조각들을 수거할 수 있었다. DNA 분석 결과 이는 실종된 민지은의 유해로 최종 확인되었다. 그러나 한강에 버려졌다는 그녀의 머리 부분은 수중 수색에도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 잔혹한 살인마 강태수는 이른바 뚱보태수라는 별명으로 불리던 인물로 키 177cm의 몸무게 95kg의 거구였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난폭하고 싸움을 일삼는 문제아였다. 5세 때 가족과 함께 여행을 가던 중 심각한 교통사고를 당해 두개골 골절상을 입었고 눈앞에서 어머니가 사망하는 참극을 목격했다. 이 사고 이후 외가 식구들은 그의 아버지를 원망하며 갈라섰고 아버지는 2년 뒤 재혼하여 남산동으로 이사했다. 8세 때 학업장애와 폭력성을 보이던 강태수는 정서장애 진단을 받고 특수학교로 보내졌으며 15세 때는 폭행죄로 소년원에 수감되어 심리치료를 받기도 했다. 초등학교를 겨우 졸업한 뒤 중학교를 중퇴한 그는 야간 분식집, 배달원과 에어컨 설치 보조공 등으로 일했으나 점차 어둠의 세계에 발을 들였다. 마약을 투약해 코피를 쏟으면서도 환각이 주는 쾌감에 중독되어 헤어나오지 못했다. 여자친구가 있는 와중에도 끊임없이 성매매 여성을 찾아다녔다. 분식집에서 일할 당시 그의 월급은 40만 원 수준에 불과했고 게으른 성격 탓에 반년 만에 일을 그만두었다. 노랗게 탈색한 머리에 비대한 체구를 가진 그는 주변의 성매매 경험을 과시하고 돈 문제로 시비를 일삼는 동네 양아치에 불과했다. 허풍이 심하고 일하기 싫어하던 그는 제2금융권 사채업체로부터 600만 원, 점차 늘어나 이 0만 원에 달하는 빚을 지고 채권자들의 추적을 피해 영등포의 월세 20만 원짜리 인성빌라로 도피했던 상태였다. 사건 발생 1년 후인 2005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이 엽기적인 사건에 대한 최종 재판이 열렸다. 피고인 강태수는 살인 및 사체유기, 사체훼손 혐의로 구속 기소되었다. 강태수는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사안이 중대하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여 사회로부터 영구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강태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사체유기 및 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이 선고되어 최종적으로 무기징역형이 확정되었다. 같은 해 11월 위험을 무릅쓰고 친구의 범행을 제보해 사건 해결에 결정적 기여를 한 정우철 씨는 대한민국 경찰청이 수여하는 올해의 우수시민상 시상식에 초청받았다. 상을 받는 정 씨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그는 상을 받으면서도 전혀 기쁜 기색 없이 마음이 너무 괴롭고 복잡하다. 내 손으로 친구를 밀어 넣었지만 그 녀석이 정말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아직도 믿기지 않는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후 몇 년이 지난 2011년 이 비극적인 사건을 모티브로 한 범죄 스릴러 영화 차가운 밤의 추적이 개봉하면서 대중들 사이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논쟁이 불붙었다. 과연 강태수는 마약으로 인한 심신상실 상태에서 정말 아무 기억 없이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 그렇지 않다면 구체적인 살해 동기는 무엇이었을까? 진실은 오직 감옥에 수감된 강태수 본인만이 알고 있을 것이다. 참혹하게 생을 마감한 소녀 민지은 사건은 우리 사회에 지울 수 없는 큰 상처와 충격을 남겼다. 더 나은 삶을 꿈꾸며 미소 짓던 한 소녀의 인생은 차디찬 영등포의 지하 단칸방에서 영원히 멈춰버렸다. 화려한 도시의 네온사인 뒤에 숨겨진 어두운 덫과 인간의 잔혹함은 많은 이들을 울렸다. 잔혹한 범죄를 저지른 대가로 살인마는 평생 창살 아래 갇히게 되었지만 남겨진 가족들의 가슴에 박힌 못은 그 어떤 판결로도 뽑아낼 수 없을 것이다. 이 비극적인 이야기는 우리 사회와 모든 가정에 고하는 간절한 경종이다. 아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베풀고 보호막이 되어주어야 한다는 것을. 오직 따뜻한 관심만이 길을 잃은 여린 영혼들을 범죄의 돛으로부터 구해낼 수 있기 때문이다. 부디 하늘나라에서는 지은이가 고단했던 이승의 기억을 모두 잊고 영원한 평안을 찾기를 간절히 바란다.